자, 계속 위험부담제도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129페이지를 펴놓을까요? 합격서 129페이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홍수 사례입니다. 홍수 사례. 그 홍수 사례는 말해주는 바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사례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 해주기란 게 3월 1일. 자, 그런데 이번엔 요 2월 1일에 요 잘 봅니다.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어요. 다시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위험부담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불가능해진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위험부담은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 아까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족 불응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위험부담 문제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쌍무 계약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거니까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 맞고, 그 다음 2월 1일에 황소가 떠내려 간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후발족 불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경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갑의 황소 인도 의무가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니까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해야 되죠. 소멸. 그 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죠.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케이? 다시 128페이지로 가시면 조문 있죠. 조문. 자, 거기 538조가 있어요. 538조 1항 한번 읽어봅시다. 1항 찾았어요? 자, 538조 1항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거기 이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경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이 없죠. 그래서 갑의 채무를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채권자 을의 잘못으로 인해 그랬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를 존속하는 거예요. 결국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문의 끝머리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자, 그다음 또 다음 사례 가볼까요? 다시 칠판 옵시다. 자, 이건 129페이지 마지막 황소 사례인데요.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해 주기로 한 게 3월 1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요 3월 1일에 갑이 자기 트럭에다가 황소를 이렇게 실은 거예요. 황소를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간 거예요. 자, 일단 요 황소 이동한 거 보이죠? 자, 3월 1일에 갑이 자기 트럭에다가 황소를 싣고 이제 을의 주소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요 3월 1일에 황소를 인도받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부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부재 중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요 사실관계를 보고 또 열받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또 그 자리에 왜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부재 중이라는 걸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쪽에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령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재라 뭐라 그러죠? 수령지체라. 수령지체. 그러면 요 을이 부재 중이어서 을에게 뭐 연락이 닿으면 좋은데 연락도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돌아오던 길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 몰래 갑의 황소를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돌아오던 길에 병이 갑 몰래 갑의 황소를 쎄배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칠판 오시면 이 부재 중에 말해주는 바가 내자로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게 수령지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던 길, 이게 뭘까요? 돌아오던 길은 수령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령지체 중. 그 다음에 병이 갑 몰래 훔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고, 황소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채무자, 을의 이름은 채권자야.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사례는 전체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인도 의무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보면 지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거 맞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이게 포인트죠. 자, 을이 수령을 뭐하고 있던 중에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결국 잘못했다는 거예요. 을의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결국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된다, 소멸해야 된다. 존속해야 되죠. 결론은 뭐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죠? 을이 위험부담하는 거죠. 을은 황소인도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니까 이 채권자 을이 위험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럼 조문에 다시 가서 538조 1항 두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렇게 돼요. 같다가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같다. 그럼 이건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보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로 보실까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이걸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 황소가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가 병이 세배 가지고 간 건 이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죠? 홍수 사례. 두 번째 을의 잘못으로 유실된 사례. 세 번째 황소 갖다 주러 갔다가 안 맞아서 병이 세배 가지고 간 사례. 그러면 7번 보시면 먼저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홍수인데 아까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이걸 말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요. 두 가지 뭐죠?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는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권자 위험부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 말은 갑의 채무가 있었고 을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갑의 채무가 있었고 을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의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을의 채무는 그대로 뭐죠? 존속. 결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가요? 임의 규정인가요?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다르게 특약을 맺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결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겠느냐? 아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X요. 5. 맞죠?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에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골라봅시다. 여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렇게 돼요. 있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OX, X죠. 아까 위험부담은 다시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나오는 문제인 거죠. 여기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일한 경우니까 이때는 채무불이익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런데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답은 쉽게 2번 골랐어요. 자, 그다음 3번은 다음 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요 매매 목적물이 토지가 이행기가 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이 됐으니까 채무자에게 뭐가 나올까요?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럼 수용 보상금. 그러면 채권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네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 이름을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수인은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먼저 합시다.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다음 볼까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없어지고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에 가볼까요? 무슨 지체죠?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도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차근차근 지문 OX 물음표 하고 풀어봅니다.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이게 사례 문제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림 그려봅니다. 매도인은 왼쪽에다 그리고 매수인은 오른쪽에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일단 지금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 소유주택이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 누구예요? 을. 자, 왼쪽에다가 을.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갑. 이렇게 되죠. 자, 을이 뭘 팔았어요? 주택 팔았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매도인 을의 의미가 뭐예요? 주택이니까 그대로 건물 대신에 주택이 들어가면 돼요. 얘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 갑의 의미가 뭐죠? 이거 대금 지급이에요. 대금 지급.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불능으로 됐다는 거죠. 불능. 그럼 이게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자, 어딜 보면 알 수 있죠? 자, 일단 요 계약 체결 후, 그다음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정 그랬어요.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건 무슨 불능인 거죠? 이거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인 건 맞는데 지금 요 주택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없는 사유인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1번 해볼까요? 자,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게 뭘까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거죠. 이게 조문이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하죠. 그러면 을의 채무도 소멸하고 갑의 채무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번은 5x 5. 이렇게 차근차근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가볼까요? 2번. 여기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주택이 소실이 됐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뭐 받았죠? 계약금. 그럼 계약금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얘는 5x 5.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3번은 뭐의 과실이죠? 갑의 과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갑은 지금 주택 소유권 이전에서 이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건 갑의 과실은 뭘 말해주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소멸. 다음 갑의 대금 지급 피하면 존속해야 되죠. 결국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 먼저 가겠어요. 5번. 자, 5번은 갑의 수령 지시의 중에 그랬죠. 갑이 수령을 지시하고 있던 중이라는 겁니다. 수령 지시 중. 그 다음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이때도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하는 거죠. 아까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가 병이 몰래 세배가지고 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채권자 위험 부담하니까 결국 을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5x x. 자, 답 골랐어요? 자, 다음 남은 게 네, 요 4번입니다. 을의 과실. 을의 과실. 을은 지금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자, 지금 주택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가능해진 걸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과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 아니죠. 무슨 문제일까요? 채무 불이행 문제.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건 이행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5x 5.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골랐어요. 자, 그럼 저로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게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에 두 가지. 한 가지가 뭐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가 수령 지시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합격서는 13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서는 480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 그대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될까요? 일단 그 부모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모하고 보험회사인데 자녀가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가 권리를 얻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또 어떤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될까요? 그 꽃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버이날에 꽃을 하나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꽃배달 회사에게 이제 계약을 맺죠. 그러면 꽃배달 회사가 꽃을 이제 우리 시골에 부모님에게 배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꽃을 받게 되니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실제 생활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택배.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죠. 그럼 주문받은 회사가 직접 여러분에게 물건 배달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문받은 회사가 택배 회사랑 물건 운송 계약을 맺죠. 물건 운송 계약을 맺고 그 택배 회사 쪽에서 우리 집에 물건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 그대로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얘는 완전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미 얘는 사례가 바뀌지도 않아요. 매번 똑같은 사례로 나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 하나는 토지, 건물 이렇게만 나고 문제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문제 하나가 그냥 고저 주어지는 건 똑같아요. 이 사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자, 요 그림 보면 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걸까요?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얼마 빌려줬다는 거예요? 1억.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1억 원의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을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줘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매 대금을 다 받은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가 직접 1억 원을 줘도 되고 아예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다가 을 보고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을이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사람 누구죠? 갑하고 을. 그런데 매매 대금 지급 채권 취득한 사람 누구예요? 병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 하나를 딸랑 취득하게 되는 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좀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먼저 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은 요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약자. 요약자가 뭐죠? 요약자. 약속을 요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떤 약속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을에게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줄래? 라는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은 요약자고요. 을의 이름 뭘까요? 얘는 낙약자라. 낙약자가 뭘까요? 약속을 승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승낙을 해줬다는 겁니다. 갑의 약속에 대해서 승낙을 해준 사람. 이때 요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로 갈 때 병의 이름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뭐죠?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 일단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법조문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법조문에는 갑을 채권자라 그럽니다. 채권자. 갑은 채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갑은 누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병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또 채무자라 그래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이거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은 누구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이때 병을 제3자라 그래. 제3자. 그러면 이렇게 또 용어의 한 세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렇게 세트예요.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한 세트고 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렇게 한 세트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용어를 안 썼죠. 이건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우리 판례가 용어를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로 가면 병을 뭐라고 써야 돼요? 수익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판결문을 쓰려고 하니까 용어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계속 중복이 되니까 수익자 대신에 제3자를 쓰니까 문장이 좋아진 거예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 병을 특별히 우리 판례는 수익자로 잘 표현하지 않고 제3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간혹 수익자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판례가 기본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 용어대로 기억을 합시다. 갑의 이름은 요약자, 을의 이름은 낙약자, 병의 이름은 제3자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 병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읽어봅시다. 무엇을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건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에게 하는 거죠. 병이 을에게. 그럼 이렇게. 자, 사람 이름으로 해봅시다.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한테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 결국에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달라고 청구를 하면 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니까 병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신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는 누구죠? 자, 다시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먼저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당연히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당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고 병이라는 사람은 그냥 계약상에 이익을 하나 얻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얘는 절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걸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병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 그럼 한 번 더 갑시다. 이번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채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갑은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권, 해제권은 반드시 당사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 제3자는 낙약자에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해제가 안 되는 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1억 원의 돈을 줘라고 얘기를 하면 1억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병은 1억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권리가 침해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자, 또 잘 따라오세요.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자, 먼저 요 갑과 병 사이 관계는 이건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걸 대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라 그래요. 보상 관계는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을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을과 병 사이 관계 이건 수익 관계라 그래요. 수익 관계는 말 그대로 이익을 얻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용어 이제 말로 한번 해봅시다. 요약자와 제3자 사이 관계는 뭐라 그러죠? 대가 관계라고 하고 그다음 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라고 하고 낙약자와 제3자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 수익 관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3면 관계 중에서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보상 관계입니다. 왜 보상 관계가 핵심일까요? 이게 그렇죠. 이거 얘네들이 뭐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 보상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 관계 밑에다가 조만하게 한번 써봐요. 이걸 우리 판례는 기본 관계라고도 그래요. 보상 관계 밑에다가 기본 관계 그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관계, 기본 관계는 같은 말이니까 기억해둡니다.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무슨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보상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됩니다. 보상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은 뭐냐면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돼요. 제3자 수익 약정. 이건 뭐냐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절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성립 요건 두 가지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합격서 봐봐요. 합격서대로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130페이지 봅시다. 130페이지 먼저 1번 봐봐요. 1번. 자, 제3자의 권리는 찾았어요? 제가 차근차근 문장 읽으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옵니다. 자, 첫 번째,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누구에 대하여 고민줄 합시다. 누구에 대하여? 낙약자에 대하여. 낙약자에 대해서 무엇을 함과 동시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가 그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소급표라는 거예요? 장래요라는 거예요? 장래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앞으로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소급해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써놓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자, 2번 가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3번 갑시다.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 강목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이해되죠? 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 그런데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낙약자 읽어봅시다. 시작.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게 끝에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하고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하고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 듣고 문장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봅시다. 그럼 아까 이 3년 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보상관계, 보상관계. 자, 그러면 이 보상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요. 보상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그럼 보상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 이 말은 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반면에 이쪽에 대가 관계에 흠결이나 하자는 이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갑과 병 사이에 이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출제 포인트 봐봐요.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가볼까요? 자, 1번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보통은 제3자가 채권 취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3자에게 물건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권도 되고 물건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전 특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 태아보험 아세요? 태아보험. 그 태아보험 그 부모가 태아일 때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죠. 그러면 그 태아는 아직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 되는 거죠? 태어나면. 언제 태어난 것으로 돼요? 출생하면. 언제 출생한 것으로 되죠? 태어나면. 언제 태어난 걸로 돼요? 출생하면. 그럼 이게 그 이제 예를 하나 상식으로 하나 드릴 테니까 좀 해봐요. 자연분만의 경우에 일단 진통이 오죠. 진통 오고 그다음 병원에 갔어요. 그럼 자연분만의 경우에 머리가 먼저 나오죠. 이게 1분 노출입니다. 1분 노출. 그다음에 다 나왔어요. 이게 전분 노출.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숨 쉴 수 있죠. 이게 독립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학설인데 언제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진통이 올 때 사람으로 보자. 진통설. 그다음 머리 나올 때 사람으로 보자. 일부 노출설. 다 나올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전부 노출설. 혼자 숨 쉴 수 있을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독립호흡설입니다. 그러면 이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이 될까요? 제가 밑줄 하나 권했잖아요. 언제부터죠? 이거. 전문 노출하면 이때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람이 된다. 그 말은 이때부터 권리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전 특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충분히 제3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언제는 현전 특정돼야 돼요? 무엇을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현전 특정돼야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전 특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시 와볼까요? 자, 이번에 볼 내용은 뭐냐면 이때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줬고 그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 보고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달라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해서 병의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병이 없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을은 갑에게 동시에 면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랬죠. 자, 그럼 아까 이제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 찾아가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리죠. 똑같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하나도 이전하지 않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 찾아가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니까 병 너한테 대금 지급해주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 을은 갑에 대한 동시행의 항명권을 그대로 끌어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행의 항명권은 매매 계약에서 동시행 항명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이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예요? 갑과 을, 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보상관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낙약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낙약자는 반드시 무슨 관계?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7번 문제 풀어보세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먼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아까 태아보험도 된다 그랬죠? 태아나 그다음 설립 중인 법인도 충분히 제3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가 반드시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 그다음 2번 가볼까요?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 해제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제3자는 뭐가 아니다? 당사자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3번 갑시다.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잘 실어볼까요? 요약자와의 계약이니까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이거 무슨 관계 말하는 거죠? 이거 보상관계.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일 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그 다음에 4번에 갈까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돈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럼 이미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합의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O. 그 다음에 5번은 꼭 기억합시다. 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동그라미 해볼까요? 최고라는 건 뭐냐면 써놓읍시다. 확답 촉구. 그럼 좀 전에 그림에서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병이
을에게, 즉 누가 자 누가 누구한테 병이 을에게 하는 병이 을에게. 그럼 이때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제 요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이라는 사람의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을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이 곧바로 병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기간을 정하면 좋은데 행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건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10년의 제척 기간. 이건 10년 동안 존속하고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년이니까 이게 일수로 계산하면 이제 며칠이라는 거예요. 3650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3650일 중 어느 한 날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면 을의 승낙 같은 거 없어도 병의 권리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언제 할까요?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3650일 중에 한 달 돈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병은 언제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보통 할까요? 기분 좋은 날 할까요? 안 좋은 날 할까요? 안 좋은 날 하겠죠. 언제 할까요? 제가 봤을 땐 모의고사 본 날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보고 완전 기분 조지고 난 다음에 돈 달라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승낙 같은 거 없어도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의 권리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을의 지위가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불안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법률 관계를 확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준 권리가 그게 최고예요. 너 권리 행사 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각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근데 확답을 하면 좋은데 확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한 것으로 봐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다. 그럼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 그러니까 대신 여기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확답을 뭐 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라는 겁니다. 그럼 발신주의로 돼 있어요? 도달주의로 돼 있어요? 도달주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꼭 이렇게 필기해 둡시다. 이게 삼도거라는 겁니다. 삼도거. 이건 나중에 무건들이 할 때 잘 비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일단 3, 이건 뭐냐면 제3자로 위한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도에는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3도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4번.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죠?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한다고요? 무엇을 하였을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각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잘 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계약 성립 파도도 중요하고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다 중요한 제도니까 이건 꼭 강의를 통해서 꼭 잘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